138억 년 전 빅뱅과 함께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쾅! 잠깐만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스르륵?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우주는 그 이후로 계속 팽창해 왔어요. 초기에는 모두 헬륨과 수소를 중심으로 한 기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가스는 팽창하고 냉각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은하, 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탐험하려는 우주의 신비한 것들은 중력의 힘으로 인해 형성됐어요.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중학교 때 배웠듯이 약 46억 년 전에 우리의 웅장한 행성도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태양 주위를 돌던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원반에서 시작됐어요. 이 원반은 다양한 크기의 먼지 입자와 가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궤도를 따라 다양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서로 부딪혔습니다. 입자들은 아주 작은 먼지 알갱이에서 바위로 성장했고 나중에는 직경이 수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행성계라고 불리는 더 큰 물체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원반 안에서 태양을 공전하던 이 행성계 물질은 주변의 다른 물체를 궤도에서 끌어내어 충돌할 만큼 강한 중력을 가졌습니다. 서로 계속 부딪히면서 점점 더 커져 일부는 지름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거의 화성과 달의 크기와 비슷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건 운석 덕분입니다. 운석은 태양계 곳곳에서 떨어져 지구로 온갖 종류의 물질을 가져와 태양계와 그 형성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멋진 자료를 제공해요. 이러한 물질에는 행성이 생성되기 전에 혼돈 속에서 거친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아주 작은 먼지와 암석 조각이 포함되어 있어요. 운석은 또한 행성 형성 과정이 끝난 후 남은 소행성과 행성체의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형성되는 동안 일부 방사성 원소는 광물 내부에 갇혀 있었고 이 역시 그 일부였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물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형성의 마지막 단계와 일반적으로 태양계에서 일어난 이 모든 혼돈은 조금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최대 1억 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마지막 거대한 충돌이 있었고 지구는 마침내 완전한 크기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화성만큼이나 큰 다른 물체와 충돌했다는 거예요. 이 충돌은 너무 강해서 지구와 화성 크기의 물체 모두에게 금속과 암석의 일부를 증발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이 증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원반을 만들었어요. 이 원반이 어느 순간 냉각되어 서로 뭉쳐지면서 달이 탄생한 거예요. 우리 달은 뜨거운 가스와 용융암이 결합된 충돌 잔해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해요. 또 다른 학설은 달이 태양계의 다른 곳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달이 떠돌다가 지구에 너무 가까워져서 결국 중력에 의해 붙잡혔다는 거죠. 세 번째 이론의 팬들은 달과 지구가 같은 원시 행성 원반에서 동시에 형성되었다고 믿습니다. 달이 생기기 전 지구는 훨씬 다른 곳이었어요. 달이 없는 지구에서 하루만 살아본다면 가장 먼저 낮과 밤의 변화에 놀랄 거예요. 지금처럼 안정적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달이 지구의 지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 당시에는 낮이 더 짧았습니다. 달이 형성되기 전에 지구는 훨씬 빠르게 자전하고 있었어요. 달의 중력이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면서 낮이 길어졌습니다. 지구의 자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려지고 있지만 그 속도는 아주 미미해요. 일부 예측에 따르면 10억 년 후에는 일반적인 하루의 길이가 25.5시간에서 31.7시간이 될 것이라고 해요. 24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10억 년을 기다려보세요. 지구는 끓어오르는 용암 덩어리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풍경도 바위가 매우 많고 척박했습니다. 초기 단계의 달도 매우 뜨거웠어요. 아마도 부분적으로 녹아내린 세계가 지구 위에 무작위로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아야! 하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셨다면 지구에 처음으로 물이 들어오는 멋진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타는 유성이 쏟아져 내렸고 그 유성이 어린 지구에 계속 부딪혔어요. 처음에는 황폐해 보였지만 떨어지는 파편 중 일부는 아마도 물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와 충돌한 소행성과 해성이 소량의 물을 운반했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 운석 소나기가 2천만 년 이상, 심지어 최대 2억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 후 지표면에 물 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기 중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다시 아래로 떨어져 호수, 강, 그리고 결국 바다를 형성하게 돼요.
바로 그 시점에서 원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지구는 뜨거운 마그마 덩어리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설사 생명체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운석과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파괴되었을 겁니다. 또한 산소 탱크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구에도 대기가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대기는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수증기, 메탄, 암모니아 및 화산 활동에서 방출되는 기타 가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화산 폭발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독성이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기온도 훨씬 높았기 때문에 지구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었을 거예요. 또한 당시에는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혼란스러웠던 초기 단계에는 오늘날처럼 바다나 나무, 멋진 풍경이 아니라 녹는 마그마로 덮여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초기의 생명체는 열수 분출구에서 발견된 미생물 화석입니다. 그리고 그 화석은 34억 년 전의 것으로 추정돼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생명체가 나타난 가장 이른 시기를 42억 년 전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따라서 적절한 장비만 있다면 달이 있기 전에도 혼란스러운 지구 어딘가에서 박테리아와 같은 단세포 유기체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은 바다의 조수를 만들어 바닷물을 섞고 순환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을 거고 심지어 조수의 모양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달의 중력이 조수의 상승과 하강을 일으키는 만큼 달이 없었다면 조수는 훨씬 더 작았을 거예요. 달은 바다의 생명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다의 동물들은 달의 중력으로 인한 수위 변화에 적응하며 변화해왔어요. 달빛만으로도 바다 생물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산호는 달의 주기를 이용해 알을 낳는 시기를 정하고 조수가 강할 때 알을 옮기는 데 도움을 받아요. 아기 바다거북은 물에 비치는 달빛을 이용해 둥지에서 바다로 가는 길을 안내받아요. 수십억 년 전 어느 시점에서 달 친구가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지구의 생명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을지 누가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적색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나사 슈퍼컴퓨터는 지구의 종말까지 남은 시간이 2021년에 불과하다고 계산했습니다. 우리 행성은 곧...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 0들은 오타인가 했는데요. 실제로는 10억 2021년 후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심호흡하시고. 하지만 이것은 지구의 공식적인 만료일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체가 언제, 어떻게, 왜 멸망할지 보여주는 매우 실제적인 연구 결과예요. 나사와 일본 도호대학 덕분에 우리는 이제 달력에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약 10억 년 후에 지구의 종말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태양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큰 아이디어 중 하나는 태양이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연료를 태우는 거대한 숯덩어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는 쉽게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속도로 볼 때 태양은 불과 몇천 년 만에 그런 종류의 연료를 다 태워버렸을 테니까요. 그 당시에도 지질학자와 고생물학자들은 이미 지구의 나이가 최소 1억 년 이상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즉, 화학적 연소로는 태양이 그렇게 오랫동안 빛을 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중력 수축이라는 또 다른 괴상한 이론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이론은 태양이 자체 무게 때문에 빛난다는 거예요. 중력이 모든 가스를 안쪽으로 끌어당겨 점점 더 단단히 조이는데 이는 마치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하는 것과 비슷해요.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은 자체 무게로 인해 약간 수축하고 태양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켈빈 헬름홀츠 메커니즘이라고도 알려진 중력 수축은 매우 실제적인 현상이지만 태양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아닙니다. 연구원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 태양은 약 2천만 년 또는 3천만 년 동안만 그렇게 빛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태양의 힘과 수명의 진짜 비밀은 핵융합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 내부 깊숙한 곳은 섭씨 1500만 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리고 태양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 모든 열과 압력은 수소 원자를 뭉개고 서로 달라붙게 만들어요. 수소 원자 4개가 충분히 강하게 뭉치면 헬륨 원자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고 이것이 바로 햇빛과 열이 되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언젠가 태양이 차가워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약 50억 년 후 우리 별은 수소가 고갈되고 중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지구는 이미 토스트가 될 겁니다. 나사의 생명 멸종 예측에 따르면 지구는 태양이 꺼져서가 아니라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타버린 바위가 될 거라고 해요. 그 오래된 종말론적 아이디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태양은 지구의 생명체를 파괴할 겁니다. 단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는 방금 언급한 핵융합의 느리고 자연스러운 부작용이에요. 태양의 중심부 깊숙한 곳에서 수십억 년 동안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헬륨이 쌓일수록 핵은 더 조밀해지고 더 뜨거워집니다. 압력소처럼 내부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내부에서 더 많은 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분의 열은 핵융합 속도를 높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태양이 조금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해요. 극적인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일생 동안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만들 미래형 안드로이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열이 더해집니다. 태양은 이미 지구가 태어났을 때보다 약 30% 더 밝습니다. 하지만 생명체 감소는 주어진 기한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날 거예요. 태양이 계속 열을 올리면 지구는 땀을 흘리게 될 거예요. 더 많은 햇빛으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여 해수면이 섭씨 47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지구의 전체 기후 시스템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히 뜨거운 온도예요. 수증기가 바다에서 상승하여 대기 상층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열이 갇히게 되어 지구 주변에 두껍고 습한 층이 형성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속적인 순환을 습한 온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온 상승은 지구를 건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해를 끼치고 있어요. 식물은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에 의존해요. 하지만 지구가 따뜻해지면 특정 자연 현상으로 인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이 생존하기에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남지 않게 돼요. 가장 먼저 숲이 사라지고 초원, 덤불, 심지어 극심한 더위를 견디는 가장 강인한 식물도 사라질 겁니다. 식물과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산소 붕괴로 이어질 겁니다. 간단히 말해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함께 햇빛을 사용하여 자체 에너지를 생성하고 노폐물로 산소를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현재 산소는 지구 대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산소가 1%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생명체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의 생물권은 소수의 미생물과 극한 생물로 축소되어 지하 깊은 곳에 숨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생명체가 있는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 두 가지 버전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두세 개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후 거의 동시에 산소를 잃었습니다. 즉 식물의 생명과 광합성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기 중 산소를 유지하는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화산가스와 암석이 스펀지처럼 산소를 서서히 흡수하는 장기적인 화학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명체가 사라진 후에도 열은 계속되어 바다가 끓을 거예요. 한 번에 모두 증발하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바다가 대기 중으로 증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 증기는 지금처럼 비가 되어 다시 내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기에는 대기가 너무 뜨겁고 두꺼워요. 대신 햇빛이 물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수소는 영구적으로 우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지구의 물은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대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우주로 누출될 겁니다. 마지막 웅덩이가 사라지기 전에도 바다 밑의 생명체는 오래전에 사라질 겁니다. 온도와 산소의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단단한 해양 생물도 버틸 수 없어요. 결국 지구는 우리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건조하고 생명이 없는 바위가 될 겁니다. 물도 산소도 생명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바다가 사라질 거예요. 대기는 희박하고 독성이 강해질 겁니다. 가장 탄력적인 미생물조차도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태양은 여전히 하늘에서 빛날 거예요. 지구는 언제나처럼 계속 공전할 거예요. 생명체가 없을 뿐 지구는 여전히 행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주의 피날레를 장식하기 훨씬 전에 지구는 이미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미래의 인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태양 복사와 멸종을 피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큰 공학적 도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고 행성에서 행성으로 도약하여 태양의 치명적인 열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화성을 테라포밍하여 지구와 더 비슷하게 만들어 인간이 살 수 있게 되더라도 화성은 여전히 태양열 오븐에서 낮은 선반에서 요리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온일 실린더처럼 중력과 공기, 물, 에너지를 재활용해 장기 생존을 지원하는 부유식 미니 세계인 거대한 회전식 우주 서식지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태양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 표류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주 구름에 우리의 마음을 업로드하거나 더 높은 차원으로 뛰어올라 넷플릭스처럼 우주를 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어요. 확실히 너무 괴상하기도 하고 공상과학의 영역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네요. 하지만 해결책이 무엇이든 인류는 지구와 생명의 종말에서 살아남거나 어떤 형태로든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긴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